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만성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나이가 들면 의뢰 그래 그럴 거야 그런 거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둬야 돼? 그냥 놔둬도 될까? 이렇게 또 물음표를 찍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아파의원의 강용주 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용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죠? 지난 5.18 때. 출연하셨었죠. 네. 그때는 저희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당신의 주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과정의학 전문이신데 특히 통증 치료 전문이라고 네. 들었어요. 통증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하나는 어떤 사회정치적인 건데요. 우리가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문당하든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PTSD 같은 그런 후유증이 있는가 하면 온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런 고문의 후유증들이 많이 있어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서요. 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증을 시작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잖아요. 10년 내에 65세 이상 20% 이상이 되는.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이 만성질환이나 만성 통증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1세 정도인데요. 그건 평균 수명 건강하게 사는 건 70세 정도예요. 네. 그 10년 동안은 아플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어서 네. 이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으로 통증을 하자 얘기를 시작했어요. 앞서가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면서 이제 뭐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예. 점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아유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겠죠. 주로 어떤 통증들을 호소하나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손가락이나 무릎이 아픈 골관절염이고요. 그다음에 허리나 엉치가 아프다는 좌골신경통, 그다음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두통 이게 가장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통계상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되면 60% 정도가 골관절염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70세 이상이면 여자들은 한 50% 정도가 두 가지 이상의 통증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한 25% 정도인데요. 네. 특히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배에서 4배 정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건 여성들이 생활 습관이나 가사노동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은 훨씬 많은 통증들이나 부담이 되어져서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에 관한 통증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건 다 집안일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릎 꿇고 방 닦고 네. 또 설거지하고 가사노동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통증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들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잘 안 가요. 네. 그냥 남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라 그러고 아이들이 아프면 얼른 같이 데리고 가는데 엄마들은 자기가 아프면 웬만하면 그냥 참아요. 그것도 참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누나의 희생으로 커서는 아내의 희생으로 엄마의 희생으로 이 여성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 희생의 결과물이 여성들한테 많은 통증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런 많습니다. 통증들을 줄이려면 남성 교육을 좀 다시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남편 교육 다시 시키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비가 안 와서 요즘 너무 걱정인데 네. 그래도 이제 뭐 계절적으로 6월 넘어가고 7월 초 이렇게 되면 이제 장마 소식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장마철이 되면은 유독 허리 통증이 좀 심한 것 같고 또 무릎도 많이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어른들께서는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면 아유 비가 올려나 보다 무릎이 이상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네. 날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절은요
습도나 기압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무릎 아프다 내일 비 올란가 네, 보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기상청보다 더 날씨를 잘 정확하게, 맞추시게 돼요.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외부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기압이 낮아지면 무릎 내에 있는 관절 내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관절강에 내압이 높아지고 염증 부위가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흐린 날이 되면 날씨가 흐리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좀 다운되고 순환장애가 일어나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네. 또 이렇게 기압이 내려가면 우리 귀에는 기압을 느끼는 센서가 뇌에 있어요. 네. 그 센서에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교감신경 항진을 분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프든가 손상이 입은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날씨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날 좋은 날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햇볕 많이 받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충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죠. 그리고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씨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날씨 근육통, 날씨통 그러는데 그 최대로 잡으면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날씨하고 관계된 통증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통증이나 질환들이 악화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들 날씨에 따라 날씨 일기를 쓴달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으로는 접근은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통증 가운데는 물론 이제 뭐 넘어져서 뭐 삐거나 다치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런 이제 후유증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난 어디 다친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는데 어떤 부위가 계속 좀 쑤신다거나 콕콕 찌른다거나 그런 통증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급성 손상 내가 어디 걸어가다 넘어졌다 할지 어디 자동차에 부딪혔다 할지 공 차다가 그랬다 할지 네. 이런 건 금방 알잖아요. 네네. 근데 급성 손상 말고 만성적으로 자그마하게 계속되는 만성 손상으로 생기는 질환들도 많거든요. 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는 나쁜 자세예요. 나쁜 자세 네. 그리고 어떤 특정 동작에 대한 과다한 사용 네. 그 나쁜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절 내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과다 사용 증후군이나 힘줄이나 인대에 계속 자극이 가고 피로 물질을 살해서 피로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목 디스크 환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 1.5배 정도 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것은 컴퓨터 사용 증가하고 함께 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좀비. 핸드폰 사용. 예. 네. 그 핸드폰 사용 때문에 이 목이나 어깨에 대한 통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퇴행성.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중고차 오래되면 장고장 생기듯이 네.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퇴행성으로 인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세 네. 번째로는 그것 말고도 내과적인 원인, 뭐 통풍 같은 경우는 통풍이라는 내과적 원인 때문에 아플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 우울증이 생겼을 때 어깨나 목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요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왜 아파? 근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험을 알려주는 알람 신호 같은 거거든요. 네. 그 통증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제 특별한 걸 뭐 그런 경우일 수가 없었는데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할 때는 조금 관찰을 해보고 예.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하면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네. 심신 안정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그래도 잘 낫지 않. 그러면 대부분의 질환들은 통증들은 좋아지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만성적으로 가든가 통증이 더 심해지면 그때는 전문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이제 만성으로 가면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을 그냥 늘 아프니까 그냥 참고 견디다가 치료 없이 그냥 방치하면 약간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얘기를 예.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가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 나온 검사 한 10,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구를 1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 중등이나 이런 좀 심한 통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9% 정도 더 빨리 나빠지고 9%면은 엄청 높은 거죠. 그 치매 위험성 한 7.7% 정도 높아진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은 통증이 있으면 일단 기분이 우울하고 잘 안 움직이고 만사 귀찮고 네. 그 잠도 안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꾀병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괴로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성들이 있죠. 네. 이게 통증이 조절돼야만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네. 그래야 적극적으로 운동이라든가 사회활동들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든가 또 치매가 조기에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예. 참다가 조금 아프다 하면은 이제, 뭐 허리나 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물리치료, 요즘엔 도수치료라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마치 예. 유행처럼 이런 도수치료도 하고 또 약물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순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통증들인가요?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 치료의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수술 아닌. 네. 이제 보존적 치료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보존적 치료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도수 치료도 있고 신경성형술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주파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큰 수술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비侵습적,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통계상에 보면 허리 디스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환자더라도 그 사람들의 80에서 90% 정도는 이런 네.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이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예요. 네, 상당한 퍼센테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는 손을 사용해서 비침수적으로 근육 회복이나 신경 전도의 흐름을 회복해서 자기 몸의 밸런스를 다시 되살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꼭 수술해야 될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고 수술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카이로프락팅이나 보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건 좀 문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해도 잘 낫지 않는 사람이나 네.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든가 신경에 마비들이 오든가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신경에 마비가 올 정도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일반인으로서도 생각 들기에. 근데 이제 약간 경미한 그런 통증, 허리 통증이나 뭐 어깨 뻐근하다 이런 거는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그것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줌마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병원 가기는 싫어하고. 네. 저는 이게 찜질방에 가는 것은 이제 물리치료 같은 데서 하는 온열요법, 핫팩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조직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근육이 이완되는 거죠. 네. 근육이 이완되면은 이 감각신경, 통증을 느끼는 말단 감각신경이 좀 진정이 돼요. 그럼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고 네.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신경이나 혈관의 압력들을 줄여줘서 몸 안에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노폐물질들을 순환들을 도와줘서 저는 그 찜질방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찜질방이나 온열요법은 만성적인 질환들의 효과가 높고 이제 막 다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아이스팩이나 차갑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무릎에 염증이 생겨 벌겋게 해가지고 열나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아프고 kokkokkok 쑤시고. 네. 그럴 경우도 뜨거운 것보다는 차게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찜질방 가는 건 좋은데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만성요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이런 이제 만성 통증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찜질방을 자연스럽게 잘 찾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을 네. 얻어가는 것 같은 역시 여자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자, 6968님.
잠을 잘 때 쭉 피고 자면 무릎이 빡빡한 것 같고 불편해서 구부리면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쁜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누울 때, 잘 때의 좋은 자세는 무릎 밑에 이 부드러운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주고 자는 게 좋은 수면 자세예요. 그래. 무릎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무릎에는 좋은 자세라고 수면 자세에서는요. 네.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자면서 처음에 누울 때는 어떤 자세를 잡았더라도 자다 보면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게 왜 무릎이 뻣한지 그 추가적인 검사나 내용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동반돼서 잘 때 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달지 자다가 아파서 깬달지 이런 거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검사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잦은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032하나님. 새벽에 자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꼭 거실에 나와 잠을 잡니다. 검사해보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요. 기분 탓일까요? 새벽에 가슴 답답해지신대요. 그런 분들 많죠. 이게 그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뭐 심장이나 폐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그럴 경우들이 많죠. 뭐 공황이라든가 공황적인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게 있어도 답답해져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답답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를 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저한테 환자분이 오시면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걸 찾아서 그걸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이유 없는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리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 트라우마 센터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없는 통증의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까지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죠. 이게 우리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과 몸이 같이 아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인 경우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든가 불안이 있든가 아니면 분노가 있든가 그러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통증,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지 통증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그냥 우울증 때문에 어깨나 목이 아픈 사람도 꽤 있어요. 그 사람 어깨, 목을 아무리 치료를 해줘도 낫지는 않는 거죠. 그 마음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독일에서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등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 등이 아픈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 하는 나쁜 자세고 두 번째는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게 한 30%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에게 등이 아파요. 그러면 그분에게 근육이완제나 소염제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것까지 직장 내에 만들어내야만이 그런 등 통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이구나.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살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활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데 어떤 뜨거운 게 있으면 얼른 피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스트레스나 통증을 느끼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니까 적당한 것은 필요하죠. 네. 자, 4813님. 최근 우리 어머니가 무릎 통증 때문에 봉침이라는 걸 맞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적당한 치료를 좀 권해주세요. 무릎 통증 때문에 봉침 맞으셨대요. 이제 봉침을 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봉침의 성분들을 정제를 한 아피톡신이라고 하는 안전한 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피톡신을 가지고 피부에 반응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주로 한의원에서 놓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도 놓고 이 서양학을 한 병원에서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봉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벌 독에 대해서 과민한지 안 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나 뭐 일반 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그 봉침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걸 사용하시고 아피톡신이라고 그래서요. 그런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리 위험한지 안 한지 피부 테스트를 거쳐서 그 안전한 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5794님. 우리 아이가 고2인데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팔목을 늘 아파해요. 아이고. 학원 다니느라 치료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잘하는 아이인데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걱정이네요. 어떡하죠? 하셨어요. 그건 손목의 나쁜 자체로 손목의 과다한 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른바 네. 컴퓨터 증후군의 일종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얘가 컴퓨터를 1시간 하고 10분을 쉰다 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랑 게임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약속을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만 하고 일요일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금지를 한다 그래서 애들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얘랑 이야기해서 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대신에 네 손목이 아프니까 손목 아프면 앞으로 게임 못할 거 아니냐. 이 얼마나 즐거운 걸 못하게 돼. 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고요. 하나 가르쳐 드리시면 손목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돼요. 손을 쭉 펴셔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제끼고 뒤로 제끼고 이렇게 돌리는 네. 동작을 해서 손목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애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손목이 네가 안 아파야지 게임을 오래 할 거 아니냐. 게임 더 하라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언뜻 떠오른 건데 계속 그렇게 게임 계속하면 손목 아파서 게임 못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덜 해라. 오래 하려면 길고 가늘게 가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웃어봤습니다. 자,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주면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진짜 근데 엄마 말 안 들어요. 그건 어른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를 하지 얘 말을 들으려고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얘의 입장에 돼서 얘의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엄마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가 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자, 통증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많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소화불량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위가 가슴이 이렇게 콕콕 찔러 위가 좀 이상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도 아픈 것도 관련이 있나요? 소화불량이고 소화가 안 되는데 거기 어디 가서 검사하고 내시경하고 다 해도 이상은 없다는데 네. 본인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거꾸로 등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아, 등이 아프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네,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서 등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등에 관한 치료도 할 뿐만 아니라 위장에 관한 치료도 저는 같이 해드리거든요. 아, 그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있어요.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어떤 분은 등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등을 눌러봐도 아무데도 아픈 데는 없고 근데 위장이 눌러보면 아프신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은 위장약을 주면은 등 아픈 게 좋아지기도 해요. 네. 특히 우리가 이 복부 근육 중에서 우리 식스팩을 만드는 복부 기립근. 네. 그 복부 기립근이 딱 위장하고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육이 뭉치면 위장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등이 뭉치면 또 거꾸로 위장에 장애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내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 등 소화불량 등 증후군을 의심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정보를 우리 원장님에 대한 걸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시다고요? 아, 예.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커피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는 우리에게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향기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네요. 제가 커피 바리스타를 2007년도에 땄어요. 네. 1300번. 요즘 한 7만 번째까지 갔으니까 일찍 갔죠. 네. 근데 저는 커피 마시면서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강릉에서 병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릉에 가서 경포대를 보고 오면은 강릉의 절반을 본 거고 강릉에 가서 보헤미안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야지 강릉을 다 본 거래요. 네. 그게 저한테 커피와 인연을 맺어준 네. 메시지였죠. 오늘 또 강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말에. 그런데 선생님 그렇다면 저도 커피 참 좋아하는 1인인데 예. 이 커피가 의사 선생님으로서 건강에 좋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에 좀 해롭다라고 이분법적인 게 통하지는 않겠다. 좋기도 사실은. 하고 네. 나쁘기도 해요. 아, 네. 좋은 건 이게 적당량을 마시면 네.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의 커피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연구 결과들은 성인 경우 2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특히 어떤 부분이 좋냐 그러면 위암이나 간암 같은 걸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게 안 해요. 오래 살도록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커피 마시면 담배 피고 하시는 분들도 입냄새도 없어지고요. 네, 담배는 피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집중력이나 계산력도 높여주고. 네. 근데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죠. 네. 커피를 마시니까 예민해지더라, 잠이 안 오더라, 소화가 안 되더라, 뭐 속이 더부룩하더라. 그다음에 그래서 뭐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조산이 생기기도 하는 그 나쁜 이런기도 하는데 적당하게 마시면 네. 참 좋은 네. 게 커피죠. 네, 뭐든지 차고 넘치지 않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주치 안아파의원의 강영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딸에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네요. 지금까지 김병식이었고요. 끝곡으로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